2009년 6월 초 강릉의 바닷바람은 여름의 냄새를 데리고 왔다. 초등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자전거를 몰고 골목을 지나가며 웃음소리를 남겼다. 서준호와 서민호 형제에게도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도시락통 안에는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과 바나나 우유 2병이 들어있었다. 집 앞마당에 세워둔 자전거는 여느 때처럼 반짝였고 형은 빨간색, 동생은 파란색 자전거를 골랐다. 서미숙은 부엌에서 저녁 반찬을 준비하며 창문 너머로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금세 골목 모퉁이를 돌았다. 아이들이 향한 곳은 집에서 15분쯤 떨어진 하늘 공원이었다. 강릉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공원은 작은 호수와 오래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의 나들이 객으로 붐볐다. 미숙은 그날 오전 내내 이웃과 함께 교회 바자회 준비를 도왔다. 아이들이 공원에 간다고 하자 잠시 망설였지만 늘 다니던 길이고 아직 해가 높이 떠 있었기에 허락했다. 점심 무렵 아이들은 주방으로 들어와 도시락을 챙기며 밝게 웃었다. 해지기 전에 돌아오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에는 그저 조용한 라디오 소리만 남았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미숙은 집 앞 정자에 앉아 김밥을 나누어 주던 이웃 아주머니를 도왔다. 아이들이 뛰놀던 웃음소리는 멀리서 들리지 않았다. 강릉의 여름은 언제나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위험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다. 그러나 그날 공원 근처의 공기는 유난히 정적이었다. 바람이 잦아든 듯했고 멀리서 들리던 새소리도 희미해졌다. 공원 입구에 있던 한 노인은 오후 4시쯤 2명의 어린 남자아이가 숲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고 나중에 말했다. 형이 동생의 손을 잡고 길 옆에 작은 연못을 가리켰다고 했다. 그 근처에는 낡은 철제 울타리가 있었고 그 너머로는 소나무 숲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시각 미숙은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하늘공원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한 건 오후 4시 반쯤이었다. 호숫가 벤치 옆 빨간 셔츠를 입은 큰아이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둘은 사진을 찍는 듯 보였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해가 기울 무렵 미숙은 부엌 창가에 서서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늘 그렇듯 자전거 바퀴 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릴 거라 믿었다. 그러나 저녁 종이 울릴 때까지도 인기척은 없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부엌 시계의 초침이 더 크게 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이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닐 나이가 아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불안이 밀려왔다. 미숙은 남편 서태진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강릉역 근처에서 야간 근무를 막 마친 참이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벤치 위엔 남겨진 도시락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종이컵 2개가 뒤집혀 있었다. 호수 가장자리의 풀숲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미숙이 다가가자 파란색 자전거 헬멧이 쓰러져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빨간색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타이어는 아직 따뜻했고 체인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고요했다. 이웃 주민 몇 명이 함께 돌아다니며 이름을 불렀다. 공원의 끝에는 울타리가 있었고 그 너머는 숲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동생의 초록색 점퍼가 발견됐다. 가지에 걸린 채 반쯤 젖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이 단순한 장난일 거라며 안심시켰지만 미숙은 그 옷을 꺼내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강릉경찰서는 즉시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출동시켰다. 그날 밤 순찰차의 사이렌이 고요한 동네를 울렸다. 하늘공원 입구에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형제 실종, 강릉의 평화가 깨졌다. 헤드라인은 그렇게 시작됐다. 밤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호수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다. 경찰견이 몇 번 짖었으나 방향을 잃었다. 자전거와 점퍼 외에는 아무 단서도 남지 않았다. 단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자리에는 희미한 발자국 2개와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젖은 흙냄새만이 그 자리를 덮고 있었다. 새벽 2시 구조대는 첫 번째 수색을 종료했다. 미숙은 여전히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태진은 손전등을 꺼내들었지만 어디를 비춰야 할지 몰랐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릉의 밤은 길고 숨 막히게 조용했다.
그날 이후로 하늘공원은 닫혔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해 인근 산길과 버스 정류장까지 확인했다. 전국 방송에서도 사건이 다뤄졌지만 실마리는 없었다. 열흘이 지나고도 아무 진전이 없자 경찰은 공식적으로 장기 실종으로 전환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아꼈고 가족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며 작은 희망을 붙잡았다. 6월의 햇살은 여전히 강릉을 비췄지만 서가 가족에게 그 계절은 멈춰 있었다. 두 자전거는 경찰서 창고로 옮겨졌고 미숙은 그 자전거의 녹슨 핸들을 오래 바라봤다.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버티게 했다. 그 여름의 끝에서 강릉의 평화는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입에 올렸다가 금세 삼켰다. 아이들이 사라진 그날의 공기와 빛, 그리고 멈춰있던 자전거의 바퀴 소리는 오랫동안 도시의 기억 속에 남았다. 누구도 그날을 잊지 못했다. 서미숙은 다음날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새벽 5시, 창문 밖이 희미하게 밝아오자마자 경찰서로 향했다. 강릉경찰서 실종수사팀은 이미 공원과 인근 도로를 다시 훑고 있었다. 경찰은 아이들이 단순히 길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미숙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불과 1.3km였다. 그 짧은 길에서 두 아이가 동시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남편 서태지는 회사 휴가를 내고 실종 전단을 인쇄했다. 흑백 인쇄기의 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종이 위에는 두 아들의 얼굴이 나란히 있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그 웃음은 전혀 현실 같지 않았다. 부부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갔다. 버스 정류장, 편의점, 초등학교 앞, 심지어 강릉역의 대합실에도 전단을 붙였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다. 이 아이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이틀째 되는 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오후 4시 22분, 공원 남쪽 입구 근처 카메라에 두 형제가 잡혔다. 그 옆에는 검은색 점퍼를 입은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러나 영상은 15초 만에 끝났다. 이후 프레임은 비어 있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추적했지만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 그날 밤 공원 주변 도로에는 수색본부가 설치됐다. 경찰차, 구급차,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차량이 줄지어 섰다. 강릉 시민 100여 명이 손전등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군부대에서 군견 2마리가 지원됐다. 아이들의 이름이 메가폰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돌아오지 않았다. 언론은 강릉 형제 실종 사건이라 이름 붙였다. 방송국 차량이 골목에 주차했고 기자들은 부모의 동선을 따라다녔다. 미숙은 카메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전단을 들고 고개만 숙였다. 태진은 기자에게 말했다. 제발 사실만 써주세요.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그 말은 다음 날 아침 전국 뉴스의 자막으로 흘러나왔다. 일주일이 지나자 전국 각지에서 제보 전화가 쏟아졌다. 부산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이 둘을 봤다는 사람, 인천의 놀이터 근처에서 비슷한 옷차림의 형제를 봤다는 사람. 경찰은 모든 제보를 확인했지만 그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았다. 제보는 많았고 희망은 그만큼 흔들렸다. 사흘 뒤 한 노인이 경찰서로 찾아왔다. 그는 공원 북쪽의 낚시터 근처에서 두 아이를 봤다고 말했다. 아이들 곁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있었고 그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고 했다. 가족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순순히 따라가길래요. 노인은 자신이 아무 일도 아닌 줄 알고 그냥 낚시를 계속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 증언 이후 수색은 산악지대로 확대됐다. 경찰은 오대산 국립공원의 등산로 입구까지 수색선을 늘렸다. 하루 12시간씩 수색견이 투입됐다. 그러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작은 신발 자국 하나, 버려진 물병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산바람과 흙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피로한 숨소리만 남았다. 열흘째 되던 날 비가 내렸다. 비는 실종 전단을 젖게 만들었고 골목의 담벼락을 따라 흘러내렸다. 경찰은 일시적으로 수색을 중단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현장 책임자는 공식적으로 단서 없음을 기록했다. 미숙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명란에 이름만 남기고 돌아섰다. 6월 21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열이틀째 되는 날, 경찰은 공식 발표를 준비했다. 강릉경찰서 대강당에 기자들이 모였다.
실종 수사팀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단서는 없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은 짧았다. 조사 계속 중입니다. 그 시각 미숙은 경찰서 뒤편 주차장에 서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낡은 전단지를 쥐고 있었다. 종이의 모서리는 젖어 있었고 글자는 번져 있었다.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다. 그녀가 남긴 말은 누군가의 SNS에 올라갔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다른 뉴스로 관심을 옮겼다. 그해 여름 강릉의 일상은 천천히 돌아오는 듯했다. 관광객이 다시 해변을 찾았고 시장은 북적였다. 하지만 하늘공원 근처에는 여전히 아무도 가지 않았다. 도로 옆 가로등에는 형제의 실종 전단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진 속의 웃음은 점 색이 바랬다. 경찰은 사건을 미해결 실종으로 분류했다. 수사팀은 다른 사건으로 이동했다. 기록만이 남았다. 전단은 창고의 상자 속에 쌓였다. 그 상자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더 있었다.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날 이후 서 가족의 시간은 멈췄다. 태진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택에서 일용직을 전전했다. 미숙은 매일 오전 공원 근처로 걸어갔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따라 울타리까지 다녀오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도시는 조용히 이 사건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운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운명이라 말했다. 하지만 부모에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아이의 목소리. 7월 말 강릉시청의 게시판에서 전단은 철거됐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장기 미제가 되었다. 기록상으로는 종결이지만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미숙은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늘공원을 다시 바라봤다. 여전히 잔디가 무성했고 울타리는 그대로였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갔다. 그러나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희미했다. 먼 곳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것이 환상인지 기억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단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예전의 강릉이 아니었다. 하늘공원은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들의 자전거가 발견된 울타리 근처는 경찰선이 사라진 뒤에도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길을 돌아갔다. 공원 앞 분식집은 손님이 끊겼고 사장은 몇 달 뒤 간판을 내렸다. 강릉시청은 놀이터 시설을 철거하고 출입을 제한했지만 그 어떤 공지보다도 사람들의 침묵이 공원을 비웠다. 도시의 평화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언론이 관심을 거둔 뒤 서가 가족은 집 안에서만 생활했다. 미숙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보며 혹시나 이름이 다시 등장하길 바랐다. 그러나 더 이상 새로운 기사는 없었다. 태진은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부는 함께 있어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늘 두 개의 빈자리와 차가운 반찬이 남았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자 집안의 달력은 멈춰 있었다. 6월 페이지가 그대로였다. 누구도 그것을 넘기지 않았다. 저녁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 대신 라디오의 뉴스만이 흘러나왔다. 한동안 이웃들은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갔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말을 꺼내는 걸 꺼렸다. 가을이 되었을 때 미숙은 처음으로 공원에 갔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걸어 들어갔다. 울타리 옆에는 여전히 경찰이 세워둔 표지판이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그날 이후로 미숙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자리를 찾았다.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강릉 사람들은 그곳을 아이들이 사라진 곳이라고 불렀다. 누군가는 공포스럽다고 했고 누군가는 신성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잊고 싶어 했다. 겨울이 오기 전 몇몇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작은 촛불을 놓았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사람이 촛불을 추가했다. 그렇게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 불빛은 희미했지만 공원에 남은 유일한 온기였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자 경찰은 미해결 실종 사건 목록에서 이 사건을 정리했다. 공식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추가 증거 없음.
서가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매년 6월 9일이 되면 다시 하늘공원으로 향했다. 그날만큼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빠지지 않았다. 그들은 호숫가에 앉아 붉은색과 푸른색의 작은 등불을 띄웠다. 불빛은 잔잔히 멀어졌고 사람들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의식은 점점 알려져 시간이 흐르면서 공원의 풍경이 되었다. 매년 여름이면 몇몇 가족이 아이들의 이름을 몰라도 함께 촛불을 띄웠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약속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공원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놀이터는 부서진 채로 남아 있었고 가로등은 밤에도 켜지지 않았다. 도시는 공원을 피했고 아이들을 잃은 가족은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서태지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그는 집 근처 인력사무소에서 짧은 일거리를 구하며 하루를 보냈다. 일터에서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알아봤고 조용히 피했다. 미숙은 교회 봉사를 그만두었다. 예배 시간마다 아이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버티기 어려웠다. 대신 그녀는 매일 새벽 집 근처의 시장을 돌았다. 무언가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사진을 닦았다. 프레임 속 두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사건 2년째, 가족은 강릉을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서울로 가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은 이곳에 남아 있어요. 그 말은 단호했다. 이웃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구도 더 묻지 않았다. 그해 겨울, 태진은 실종 아동센터를 찾아가 다른 부모들과 만났다. 그곳에는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이름도 얼굴도 다른 아이들이지만 모두 똑같은 표정이었다. 태진은 그중 하나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은 가족의 신앙처럼 남았다. 세월이 흘러도 실종 사건은 잊히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졌을 뿐이었다. 신문에는 새로운 사건이 매일 실렸고 뉴스는 더 자극적인 이야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강릉 사람들에게 그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공원의 울타리를 지날 때면 발걸음이 느려졌고 낡은 자전거의 바퀴를 보면 마음이 내려앉았다. 어느새 10번째 여름이 왔다. 미숙과 태진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다. 아이들의 방은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 그림과 글씨가 남아 있었다. 먼지가 쌓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매년 여름이면 두 등불을 띄우는 의식이 반복됐다. 사람들은 점점 줄었지만 부부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그날 이후로 강릉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다. 사람들은 공원 옆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단지 그곳은 위험하다고만 배웠다. 도시의 지도에는 아무 표시도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선명한 금이 그어져 있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그러나 그날의 해질녘, 공원 울타리 옆에서 멈춰있던 두 자전거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회전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것이 단지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기억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릉의 한가운데에 남았다. 2019년 5월 14일, 강릉경찰서 민원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침 근무가 막 시작된 시간이었다. 신고서를 정리하던 경찰관은 낯선 소년을 바라봤다. 맨발에 낡은 회색 담요를 두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다. 경찰관은 처음에 노숙인 아이가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년은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준호입니다. 동생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컴퓨터에 입력된 이름이 화면에 뜨자 모든 동작이 멈췄다. 2009년 6월 9일 실종, 서준호 8세, 서민호 6세. 열애 전에 사라진 아이의 이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느렸지만 또렷했다. 신원 조회 결과가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떴다. 순식간에 현장은 혼란스러워졌다. 수사과, 형사과, 모든 부서가 움직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소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다. 체중은 또래보다 훨씬 낮았고 혈액 검사 결과 영양 부족 상태였다. 의료진은 극도의 긴장 상태라고 판단했다. 준호는 불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의료진이 조용히 다가가자 그는 종이에 짧은 문장을 썼다. 빛이 너무 세요.
이후 그는 하루 종일 창문이 닫힌 병실 안에서 손가락으로 원을 그렸다. 간호사는 그가 종이 위에 계속해서 같은 모양을 반복해서 그리는 것을 보고 의사에게 보고했다. 원, 그리고 또 다른 원.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경찰청 실종수사대와 아동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대신 그림을 그렸다. 여러 개의 원이 겹쳐진 도형, 그리고 짧은 글자. 2개의 길. 조사관이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심리상담사는 그가 언어 대신 시각적 기억으로 사고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말했다. 준호의 손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의료진은 그것이 오랜 구속의 흔적이라고 기록했다.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틀 뒤였다. 결과는 99.9%. 서준호, 10살의 나이에 사라졌던 아이가 20살의 청년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전국 뉴스가 일제히 속보를 냈다. 10년 만에 돌아온 실종 소년. 기자들이 병원 앞을 가득 메웠고 방송차가 줄지어 섰다. 시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물었다. 그가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러나 경찰은 함구했다. 그날 오후 서가 부부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간단했다. 큰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미숙은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태진은 옆에서 그 말을 되뇌었다. 돌아왔다고요?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병실 안에서 미숙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준호는 침대 옆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미숙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얼굴은 여위였지만 분명 준호였다. 아이의 눈은 낯설고 깊었다. 미숙은 조심스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아직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곁에 앉았다. 공기 속에 10년의 시간이 가라앉아 있었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매일 심리 상담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그가 여전히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종종 창밖을 보며 민호는 아직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의료진은 그 말을 기록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다. 준호는 때때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림으로 남겼다. 종이에 나무, 산, 그리고 겹쳐진 동그라미.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의 진술이 처음으로 정리된 것은 5월 말이었다. 그는 자신이 실종된 후 누군가의 차에 타고 있었다고 했다. 어두운 창문, 긴 도로, 나무 냄새, 그리고 휘파람 소리. 목적지도 시간의 흐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산속이었다는 말만 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국립수사본부에 사건을 재등록했다.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자 오래전의 상처가 다시 열렸다. 언론은 부부의 사진을 내보냈고 과거 영상을 다시 끄집어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썼다. 하지만 부모에게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 미완의 진실이었다. 왜 돌아왔는지,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준호의 의식은 차츰 명확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가 깨어있을 때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글씨는 불규칙했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다. 심리학자는 그것이 공포기억의 단편이라고 분석했다. 숲, 노래, 손전 등 기다림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다. 경찰은 그중 숲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강릉 북쪽의 산지, 그리고 10년 전 수색이 종료된 지역이 떠올랐다. 6월 초 수사팀은 준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다고 진술한 위치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물이 흐르고 나무가 겹친 곳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은 애매했지만 지도상으로 오대산 자락의 오래된 임도 근처와 일치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을 재수색하기로 했다. 그 무렵 준호는 어머니에게 첫 번째 편지를 건넸다. 그는 짧게 적었다. 엄마, 민호는 아직 거기 있어요. 나는 길을 따라 나왔어요. 미숙은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10년 동안 비어있던 마음 한가운데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 그것이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준호는 기자의 질문에 단 한마디를 남겼다. 2개의 원이 닫혀야 끝나요. 그 말은 그대로 뉴스 자막에 실렸다.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지만 전국이 다시 술렁였다.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열애 전의 하늘공원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온 한 청년의 입에서 또 다른 이름이 불렸다. 그 이름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서민호.
사람들은 다시 그 아이의 존재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조용히 수면 아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준호의 기억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조용한 병실에서 그는 조각난 문장들을 이어붙였다. 처음에는 불분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길어졌다. 경찰과 심리 전문가가 동석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사라진 날의 일을 천천히 말했다. 공원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고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말을 건넸다. 그 뒤의 일은 흐릿했다. 깨어났을 때는 창문이 없는 공간이었다. 그는 그곳을 밑이라고 불렀다. 땅 밑에 있는 방이었다. 나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물소리가 들렸다. 벽에는 이상한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그곳이 임시 숙소인 줄 알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말을 하면 불이 꺼졌고 침묵하면 불이 켜졌다. 누군가 위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에는 6명의 어른이 있었다고 했다. 이름은 몰랐다. 모두 서로를 지켜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중 한 남자는 나이가 많았고 다른 이들은 그에게 종종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서야 그는 그 남자가 자신들을 데려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이름은 조연석이었다. 90년대 후반 강원도에서 교회 사역을 하다 사라진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고 했다. 준호는 처음 몇 달을 숫자를 세며 보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 2번만 음식을 줬다. 캔에 담긴 콩과 말라버린 과일이 전부였다. 그는 물의 양으로 시간을 짐작했고 발자국 소리의 횟수로 낮과 밤을 구분했다. 벽에는 나무로 깎은 이상한 무늬가 있었고 그것이 하루하루 늘어났다. 아이들은 매일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외워야 했다. 숲은 기억한다. 숨소리를 지켜라. 하늘의 소리를 닫아라. 그것을 외우지 않으면 어른들이 내려와 종이를 찢었다. 그는 그것을 시험이라 불렀다. 어린 민호는 종종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현석은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몇 시간 뒤 돌아오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그때마다 동생을 끌어안고 잠들었다. 시간이 흘러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어느 날 조연석은 두 아이에게 나무 조각을 나누어 주었다. 하나는 밝은 색, 하나는 어두운 색이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게 한 뒤 말했다. 한 사람은 빛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뿌리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둘은 자주 떨어져 지냈다. 준호는 민호가 점점 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동생은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새겨 넣은 듯한 원형 무늬가 있었다. 그는 그곳을 둘째 방이라 불렀다. 어느 날 어른들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다. 갱신, 의식 같은 단어가 나왔다. 그들은 2020년이 되면 세상이 변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때가 오면 숲이 새로 태어난다고 했다. 그들은 밤마다 모여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피로 돌아오라, 땅을 씻어라. 아이들은 그 노래를 외웠다. 외우지 않으면 먹을 것을 받지 못했다. 준호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소리를 생각했다. 바다소리, 파도, 엄마의 부엌 소리.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문은 두꺼운 나무판으로 막혀 있었다. 밖에서는 언제나 불빛이 흔들렸고 발자국이 따라다녔다. 어느 날 민호가 작은 종이 조각을 몰래 건넸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밖에 길이 있어.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2019년 봄, 조연석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준호는 그가 종종 밖으로 나갔다가 흙먼지를 묻히고 돌아오는 것을 봤다. 그때마다 방 안에 이상한 냄새가 퍼졌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의식이 앞당겨진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하얀 천을 입혔다. 천은 오래된 침대볼을 찢어 만든 것이었다. 민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했다. 어른들은 바닥에 돌을 원형으로 배열했다. 중앙에는 금속 그릇이 있었다. 조연석은 촛불을 켜고 그 둘을 마주 세웠다. 그때 천둥 소리가 들렸고 불빛이 흔들렸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쳐졌고 갑자기 불이 꺼졌다. 준호는 그 틈을 타 도망쳤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발밑에 흙이 미끄러졌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의 기억은 단절됐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낮이었고 어디선가 트럭의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언덕을 내려가다가 힘이 빠져 쓰러졌다. 깨어났을 때는 경찰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진술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수사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준호의 손에 남은 상처, 종이에 그려진 도형, 그리고 반복된 단어들은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사람들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민호도. 수사팀은 곧장 산지 수색 계획을 세웠다. 오대산 자락의 옛 인삼 재배지, 그곳이 시작점이었다. 10년 전 첫 수색이 중단된 지역이었다. 경찰은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군 수색팀을 요청했다. 기자들은 또다시 강릉으로 몰려들었다. 병실에 남은 준호는 그날 밤 잠에서 깼다. 간호사가 불을 켜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있어요. 간호사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담당 형사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다음 날 수색대는 지도에 표시된 구역으로 향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수색은 2019년 5월 말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준호의 진술을 토대로 오대산 깊은 산길을 따라 옛 인삼밭을 찾아갔다. 도로는 끊겨 있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그곳에 사람이 산 적이 없다고 했다. 군 인력과 경찰 특공대가 함께 투입됐다. 며칠 동안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위성 영상 분석팀이 산의 북쪽 사면에서 비정상적인 지형을 발견했다. 땅이 움푹 꺼져 있고 주변에 인공 구조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지점이 새로운 수색 목표로 지정됐다. 그날 아침 수색대는 폐쇄된 임도를 따라 들어갔다. 무전이 끊길 만큼 깊은 지점이었다. 현장에는 버려진 트럭 프레임과 녹슨 철판이 흩어져 있었다. 한참을 걸은 끝에 사람의 손으로 쌓은 듯한 돌무더기가 발견됐다. 그 아래에는 나무문이 묻혀 있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이었고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수색팀은 내부로 진입했다. 아래에는 방 2개가 이어져 있었다. 한쪽에는 낡은 상과 금속 그릇, 다른 한쪽에는 벽면에 새겨진 원형 무늬가 있었다. 그리고 작은 침상과 옷까지 어린이용 신발 2켤레가 놓여 있었다. 경찰은 즉시 추가 수색을 진행했다. 방 한쪽의 나무벽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 대원들이 판자를 걷어내자 그 안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곳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마른 몸으로 웅크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소년은 눈을 떴다. 그 순간 현장은 정지한 듯했다. 소년은 약하게 말했다. 서민호. 이름을 말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10년 만에 사라졌던 동생이 살아있었다. 민호는 즉시 헬기로 이송됐다. 강릉의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생명이 위태로웠지만 의식은 있었다. 담당에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기록했다. 팔목과 발목에는 같은 형태의 흉터가 있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호는 눈을 감은 채로 속삭였다. 형이 나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의료진은 그 말을 기록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뉴스 속보가 터졌다. 실종된 형제, 모두 생존 확인. 전국 방송은 특보 체제로 전환됐다. 시민들은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였다. 10년 전의 사건이 다시 헤드라인으로 돌아왔다. 하늘공원이라는 이름이 다시 입에 올랐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게 그건 아직 사건이었다. 현장 감식이 이어졌다. 지하 공간에는 종이 조각과 낡은 사진이 수십 장 있었다. 어린아이의 이름이 적힌 메모, 날짜가 새겨진 목걸이, 금속 조각. 경찰은 그것이 다른 실종 아동의 흔적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벽에는 누군가가 손으로 쓴 글귀가 남아 있었다. 2개의 길은 다시 만난다. 수사관들은 사진을 찍어 증거로 보관했다. 조현석은 사건 직후 도주 중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다. 경찰은 도로 CCTV를 통해 그가 강원도와 전라남도 경계를 오가며 숨어 지낸 사실을 확인했다. 동시에 지켜보는 사람들로 불리던 나머지 성인 6명 중 3명의 신원도 밝혀졌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의 작은 종교단체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었다. 민호의 회복은 느렸지만 하루하루 달라졌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간혹 잠결에 문장을 흘렸다. 나는 해예요. 형은 달이에요. 의료진은 그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라 여겼지만 형준호의 진술과 묘하게 일치했다. 준호는 병실에서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우리가 들은 말이에요.
경찰은 두 형제의 진술을 교차 분석했다. 내용은 일치했다. 지하의 생활, 반복된 구호, 그리고 숲의 약속이라는 표현까지 같았다. 다만 차이가 있었다. 준호는 탈출 직전에 번개가 치고 불빛이 꺼졌다고 했고, 민호는 그 이후의 일을 기억했다. 민호는 그날 밤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다고 했다. 그리고 불길이 번졌고 새벽이 되기 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 결과 지하 공간 바로 위에 나무집 잔해에서 다수의 화재 흔적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2010년 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DNA 분석 결과 최소 3명의 성인 남녀의 유골이 확인됐다. 경찰은 그들이 조연석의 추종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민호는 치료를 받으며 점점 안정됐다. 그는 식사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주변의 사람들을 인식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다.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형이 나를 부르던 소리요. 형제의 생화는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부는 즉시 장기 실종 사건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강원경찰청은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언론은 강릉 형제 기적 사건이라 불렀다. 하지만 경찰 내부 문서의 제목은 달랐다. 오대산 불법 감금 및 종교 집단 사건. 한편 서울의 정신의학회에서는 준호의 증언을 토대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사건 이후에도 잠들기 전에 종종 같은 말을 반복했다. 2개의 원이 닫히면 끝나요. 의사들은 그것을 불안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며칠 뒤 경찰은 남은 잔해를 조사하던 중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날짜와 문장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2009년 6월 9일 선택됨, 2010년 3월 정화 완료, 2019년 갱신의 해, 그리고 마지막 장에 붉은 잉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둘 중 하나는 빛으로, 하나는 뿌리로. 그 문장은 형제가 한 말을 떠올리게 했다. 수사관들은 그 노트를 증거물 1호로 지정했다. 준호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끝이 떨렸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그 사람이 늘 하던 말이에요. 사건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형제의 생존은 이미 세상을 바꿔놓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실종 사건이라 부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이라 했고 누군가는 경고라 했다. 하지만 두 형제에게 그것은 단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준호는 여전히 같은 문장을 중얼거렸다. 민호는 아직 숲을 지키고 있어요. 나는 그 빛을 기억해야 해요. 2020년 봄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피고석에는 조연석과 3명의 신도가 앉아 있었다. 회색 수의를 입은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법정에는 기자와 피해자 가족, 관계자들이 가득했다. 사건이 다시 세상에 드러난 지 1년, 모든 시선이 그곳을 향했다. 검찰은 그를 아동약취, 감금, 상해, 살인미수, 사체유기 등 총 12개의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결과 그는 10년 동안 강원과 전라도 지역을 오가며 여러 명의 추종자를 규합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보는 자들이라 부르며 숲의 복음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내부 교리를 가르쳤다. 종교의 형식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폐쇄된 집단이었다. 모든 구성원은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고 지도자인 조연석에게 절대 복종했다. 검사는 증거물로 사진과 노트를 제시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의식도구, 손으로 그린 원형 문양,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금속표. 피고는 시종일관 묵묵부답이었다. 재판장은 피고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짧게 대답했다. 숲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증인석에는 서준호가 앉았다. 이제 20살이 된 그는 정장을 입고 천천히 자리로 나왔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한 뒤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더럽혀졌고 우리만이 깨끗하게 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는 10년 동안의 생활을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 하루 2번의 식사, 강요된 암송, 침묵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날의 의식까지. 말이 끝날 때마다 방청석은 숨을 죽였다. 그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 오랜 시간 자신을 붙잡았던 기억을 모두 꺼냈다. 그날 밤 불이 꺼졌고 동생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내내 피고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준호의 진술이 끝날 때 그는 짧게 웃었다. 그 아이는 기억을 모릅니다. 숲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에 법정은 순간스러워졌다. 판사는 정숙을 명령했고 재판은 이어졌다. 검찰은 징역 무기형을 구형했다. 피고의 행동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은 5월 12일로 예정되었다. 그날 판사는 천천히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조현석은 아동 2명을 유괴하여 장기간 감금하고 비이성적 종교 행위를 강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어졌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함께 기소된 3명의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40년, 45년, 50년이 선고됐다. 조현석은 법정을 나서기 전 기자의 질문에 단 한마디를 남겼다. 숲은 잊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 문장은 곧바로 기사 제목으로 쓰였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는 미디어의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동생 민호는 아직 장기 치료 중이었다. 심리의사는 그에게 세상과의 접촉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그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종이에 나무, 선, 그리고 원을 그렸다. 이제 그 원은 닫혀 있었다. 몇 달 뒤 경찰청에서 그를 초청했다. 실종사건 관련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는 짧게 말했다. 저는 누군가에게 구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버텼을 뿐입니다. 우리를 구한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말은 참석자들에게 오래 남았다. 언론은 여전히 형제의 이야기를 다뤘다. 어떤 방송은 그들의 이름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하지만 준호는 방송 출연을 거절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강릉을 떠나 서울 근교로 이사했다. 조용한 빌라에서 그는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다. 사람들은 그를 숲의 생존자라 불렀지만 그는 그 이름을 싫어했다. 나는 그냥 다시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말, 조현석은 교도소에서 한 차례 인터뷰를 허락했다. 그는 기자에게 말했다. 숲은 죽지 않았습니다. 순환은 계속됩니다. 그 말은 방송되지 않았다. 대신 기록만 남았다. 담당 교도관은 그가 밤마다 벽에 무언가를 쓰는 습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The circle never ends. 민호는 장기 요양을 거쳐 서서히 회복했다. 하지만 그는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다. 조용히 치료를 이어가며 가끔 형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형, 오늘은 하늘이 맑아요. 준호는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썼다. 나는 아직 숲을 믿지 않는다. 재판 이후 사회는 조금 변했다. 정부는 장기 실종자 재조사 제도를 확대했고 비인가 종교시설 점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인권 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형제에게 남은 것은 제도나 법이 아닌 서로의 존재였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아직 신을 믿습니까? 준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짧게 답했다. 나는 신 대신 숲을 기억합니다. 숲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엔 어떤 확신이 있었다. 그해 12월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재판 기록집이 발간됐다. 제목은 기억하는 숲.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빛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았다. 2021년 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2년이 되는 해였다. 강릉시는 하늘공원 입구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다. 돌로 만든 단순한 비석이었다. 그 위에는 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서준호, 서민호. 그리고 짧은 문장이 있었다. 믿음에 의해 잃었지만 사랑으로 돌아왔다. 그 문장은 어머니 김미숙이 직접 쓴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다. 집 앞 화단에는 봄마다 민호가 심던 노란 튤립이 피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집을 지나가며 잠시 멈춰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였다. 하늘공원은 이제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되었다. 한때 폐쇄됐던 놀이터 자리에 벤치가 놓였고 호숫가 주변에는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랐다.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하지만 그 벤치 중 하나는 항상 비어 있었다. 미숙은 매년 6월 9일이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촛불을 켰다. 불빛이 호수 위에 번지면 사람들은 함께 눈을 감았다.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조용했다.
방송도 연설도 없었다. 대신 주민들은 작은 종이등을 띄웠다.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푸른색. 두 개의 빛이 서로 멀어지듯 떠올랐다가 어느 순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이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다. 미숙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그날만큼은 조금 열렸다. 정부는 그 사건 이후로 산지 종교시설 관리법을 제정했다. 전국의 폐쇄된 건물과 불법 종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강릉시는 매년 아동 실종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지역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 모든 제도와 변화의 출발점은 단 한 가정의 이름이었다. 서태지는 공원 근처에 나무 벤치를 직접 만들었다. 그 위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기다리는 부모의 자리. 그는 매년 나무를 닦고 그 위에 흰 국화를 올려두었다. 누구든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였다. 아이를 잃은 사람, 찾은 사람, 혹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 그 벤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있었다. 준호는 21살이 되었다. 그는 대학 대신 작업장을 택했다. 나무를 깎고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단순했다. 나무의 결을 살린 원, 불완전한 모양의 원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의 원이라 불렀다. 작품이 전시될 때마다 그는 자리를 피했다. 자신이 만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 병원으로 동생을 보러 갔다. 민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민호에게 물었다. 이제 바깥이 그립지 않아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형이 밖에서 빛을 지켜요. 나는 안에서 숨을 지켜요. 그 대답은 아무에게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여름이 오기 전 한 기자가 준호를 찾아왔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짧게 말했다. 이제는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인터뷰는 잡지에 실렸다. 기자가 물었다. 당신에게 숲은 어떤 의미입니까? 준호는 대답했다. 용서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지만 기억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어 말했다. 우리는 신을 찾아갔지만 결국 사람에게 돌아왔어요. 사랑은 믿음보다 오래 남아요. 그 문장은 기사 제목이 되었다. 민호는 같은 해 가을 퇴원했다. 의료진은 장기적인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오랜만에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미숙은 그에게 물었다.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작은 원을 그렸다. 겨울이 되기 전 준호는 다시 하늘공원을 찾았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추모비 앞에 앉아 조용히 불을 붙였다. 작은 초 하나가 타오르자 그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어머니였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았다. 그날 밤 공원 호숫가에서는 등불 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등을 띄웠다. 불빛이 물결을 따라 흘러가며 멀리 퍼졌다. 준호는 손에 든 촛불을 호수 위로 내려놓았다.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다. 그가 입술을 열었다. 이제 자유로워요.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하지만 옆에 있던 미숙은 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이 바람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날의 마지막 등불이 사라질 무렵 하늘은 어둡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호수 위에 남은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등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이후 하늘공원은 매년 같은 날 조용한 빛으로 물들었다. 불빛은 멀리까지 번져나가 마치 서로를 찾는 듯했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약속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사랑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하늘공원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들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날의 불빛처럼 희미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가는 사람들의 용기와 사랑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잔인하다고 느끼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믿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구원은 기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작은 하늘 공원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 그곳에 불빛 하나를 켜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세상에 잊혀진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잔잔한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